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또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기사단장 죽이기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죠. 네, 그렇죠. 저번에 그 기사단장 죽이기에 나오는 섹스 묘사, 침대 장면 묘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우아한 분석과 아주 통속적인 분석이 같이 있었죠. 아 근데 제가 그 이 기사단장 죽이기와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쭉 다 읽어봤는데 그 경향신문 기자들이 굳이 뭐 익명으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익명으로 모여서 방담한 내용이 있었는데 재밌었어요. 네. 거기에서도 막 굉장히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이제 기사단장 죽이기에 과한 섹스 장면들이 많아서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뭐가 많다는 거야 도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불편했다라고 표현했나요? 그분들이? 그런 비슷한 뉘앙스. 그냥 많다라고 얘기했지 많은 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불편해하는 여성들을 비롯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죠. 아 그래요? 네. 여성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불편해하죠. 아무래도 대상화되는 시선이 없을 수 없으니까요. 네. 남자들은 더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저를 보면서 말씀하세요. 이게 뭐가 많지 그렇게 느꼈대길래. 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빵 터졌던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냐면 이제 그 소녀가 여기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혹시 이 남자 주인공이랑 뭔가 환상 속에서라도 좀 성적인 교감이나 이런 장면 같은 게 나올까봐 기대 혹은 우려했던 그 소녀가 이제 자꾸 이제 남자 주인공한테 가슴 크기로 상담을 하잖아요. 이거 뭐 소설의 큰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가슴 크기로 상담을 하는데 그 경향신문에 이제 그 익명 뒤에 숨은 어떤 기자가 아니 처음 만나는 10대 소녀가 중년 아저씨한테 가슴 크기 상담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막. 판타지죠. 네, 판타지죠. 누구의 판타지입니까? 하루키의 판타지 아닐까? 이 섹스 장면 묘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다가 정말 절묘한 어느 네티즌의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들은 어쨌든 결국은 같이 잔 이야기다. 그러면서 여러 소설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써놨는데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릴게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잘 모르는 여자와 같이 잔 이야기. 1973년의 핀볼 쌍둥이와 같이 잔 이야기. 양을 쫓는 모험, 귀가 예쁜 여자와 같이 잤는데 그 여자가 사라진 이야기. 노르웨이의 숲, 같이 잔 여자가 자살하고 그녀를 추모하다가 중년 여자와 같이 잔 이야기.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첫사랑과 같이 잤는데 그 여자가 떠난 이야기. 태엽 감는 새, 같이 자긴 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이야기. 해변의 카프카, 어머니와 같이 잤는데 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 이거 제일 더 많은데요. 다 읽을 순 없고 그 최근작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같이 잔 적도 없는데 남들이 같이 잤다면서 욕하는 이야기. 읽으신 분들은 다 뭐 스토리가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하여튼 대충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라고. 아니 들으면서 막 생각이 다 나는데 진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1984 암살자인 첫사랑과 결국 같이 자는 이야기.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번 기사단장 죽이기는 이렇게 정리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기사단장 죽이기는 제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굉장히 큰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한 이야기. 결정적이죠. 네네. 읽으신 분들은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꿈에서 낸 이야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그 섹스 얘기 지금 계속했는데 이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묘사되는 남성성, 여성성 이것도 이제 좀 이렇게 화제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남자 주인공은 뭐랄까? 전형적인 초식남이라고 할까? 좀 자신감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들을 보면 뭐 이렇게 그 돌파를 한다기보다는 그 상실감을 혼자 메우기 위해서 방황하고 그 혼자 어떤 그 고난을 겪는 시련을 겪는 캐릭터들이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작품에 나온 그 갑자기 이별을 통보한
여성 같은 경우는 또 그 색채가 없는 다자키스쿠로에 나왔던 뭐 사라라든지 네. 아니면 상실의 시대에 나왔던 미도리라든지 좀 발랄하고 행동력도 있고 하지만 또 되게 뜬금없는 행동, 우발적인 행동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좀 전형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 기사단장 죽이기에 보면 그 주인공 남성은 약간 좀 찌질하게 나오고 여성들은 좀 이렇게 약간 굉장히 당돌하거나 아니면은 좀 품이 넓어서 네. 막 포용하거나 조력자죠. 네, 조력자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것도 하루키의 환타지인 거죠. 네. 하루키의 와이프가 그러나? 비슷하다고 모르죠. 하던데요. 비슷한, 여기 네. 나오는 네. 하루키가 대학생 때 결혼했잖아요. 네. 대학에서 캠퍼스 커플. 캠퍼스 네. 커플이었죠. 네. 그분과 계속 같이 사시는 거죠? 계속 네. 같이 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하루키의 사모님은 전생의 나라를 구하신 분이 아닌가 싶다고. 부부의 일은 밖에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뭐 1년에 뭐 한 뭐 절반 이상을 프랑스 니스를 포함한 좋은 곳으로 이제 다니시고 그리고 또 하루키가 정말 그 보통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모범 남성이잖아요. 술도 안 하지. 아 그래요? 네, 술을 안 하세요. 술도 안 하고 되게 생활이 규칙적이래요. 뭐 새벽 그래서 4시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지피를 좀 하다가 뭐 수영을 막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일상의 패턴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똑같이 유지를 하고요. 지겹지 않을까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사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염려가 없는 바람 피웠다라는 그런 연문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 때문에 골치를 썩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유명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데다가 통장에 돈은 꼬박꼬박 꽂혀. 또 세계 곳곳에 초특급 기빈 대접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어. 뭐 등등등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이 아닌가. 결정적으로 본인은 뭐 글을 쓸 이유도 없고 등등등. 모르는 일이라니까 그거는 의외로 안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 남편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막.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어쨌든 겉으로만 봐서는 두 분이 같이 있는 사진 같은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모님의 그런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을 좀 굉장히 존중하는. 그래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얼마나 좋아요. 네. 사생활은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네. 그러니까 두 분이 22살에 결혼을 했네요. 얼른 찾아보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전라도 경상도식으로 출신 지역이 굉장히 간토랑 간사이 출신들이 이제 집안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결혼식 없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야, 좀 있으면은 금혼식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22살에 했으면. 야, 하루키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 학생 부부가 이제 대학을 마친 다음에 고향의 이름을 일단 피터캣이라고 하는 재즈 카페를 열어서 그 재즈 카페가 상당히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구장에서 소설을 쓰자라고 결심을 해서 소설가로 데뷔했다. 그 볼 때마다 옛날부터 진짜 의심스러웠어요. 정말일까 그게. 아니 뭐 야구장에서 어떤 선수가 2루타를 치는 순간 난 소설가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소설 같지 아까. 뭐 근데 근사하죠. 근사하죠. 네. 그래서 나온 게 그 선수 이름도 나와. 뭐 어느 선수가 치는 순간 이러면서.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간략하게 하루키의 그 생애를 요약한 걸 보면 이제 굉장히 가난하면서 뭐 막노동을 전전하다가 갑자기 야구장에서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터캣이라고 하는 재즈 카페를 열었는데 그 카페가 상당히 궤도에 올라서 먹고 살만해진 다음에 이제 소설가로 데뷔를 한 거죠. 30살쯤에 데뷔했잖아요. 30살쯤에. 네. 와세대 대학 나오셨고. 네. 연극학과를 나왔죠. 네, 연극 전공이죠 원래. 자, 기사단장 죽이기로 다시 돌아가서 기사단장 죽이기가 전작들하고 비교해서 공통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기사단장 죽이기가 나왔을 때부터 뭐 일본 우익이 일본 우익들이 막 되게 하루키를 뭐 비난 혹은 비판을 했다라는 뉴스도 들리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제 과거 작품과는 다르게 현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난징 대학살, 뭐 이런 쓰나미 뭐 이런 얘기들이 이 기사단장 죽이기에 묘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읽어봤는데 이 비판했다라는 기사를 먼저 보고 이 책을 읽었잖아요. 네. 우리가 책을 읽고 든 느낌은 일본의 우익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아니,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뭘 비판을 하고 그러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거죠, 그냥. 읽고도 비판을 했으면 더 이상한 사람들이고 네. 전혀 특별히 무슨 맞아요.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잠깐 등장할 뿐이지. 예를 들어서 기사단장 죽이기를 놓고서 무슨 현실 정치에 하루키가 정면으로 개입하고 목소리를 낸 소설 이런 식으로 요약을 누군가가 한다면 그분은 기사단장 죽이기를 안 읽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읽은 분, 네. 혹은 오독하신 분, 의도적으로 오독을 아니면 하거나 일부러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분. 전혀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오스트리아 빈을 배경으로 한 뭐 반나치 저항 운동이나 아니면 난징 대학살이 소설의 어떤 모티프로 등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중요한 설정인지도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뭐 군국주의나 전체주의에 대한 그런 반감 같은 건 기존의 작품들에서도 있었던 내용들, 주요한 코드들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루키가 좀 현대 사회나 아니면 현실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1Q84가 오히려 더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지. 이 기사단장 죽이기는 그냥 소재로서 그냥 차용이 됐을 뿐 사실은 별로 현실에 개입한 그런 소설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세계관 이런 거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거는 1Q84가 차라리 맞아요. 이거야 뭐. 차라리 이건 예술과 사회나 혹은 예술과 정치에 대한 관계를 그냥 지극히 하루키스럽게 그냥 풀어낸 느낌? 뭐 창작의 본질에 대한 그리고 창작의 본질의 그 과정에서 그 사회나 혹은 역사적인 일이 작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단상 정도가 살짝 언급이 되어 있을 뿐이지 뭐 정면으로 무슨 소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하루키의 작품은 한 번도 늙지 않은 소설인 것 같아요. 언제나 젊었고 이번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하루키가 거의 집필 기간이 한 40여 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한 38년 뭐 이렇게 넘는데 이번 작품만은 이제 하루키가 중년을 넘어서 정말 어떤 완성된 고지에 이른 노년의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확인하려 하는 그게 보이는 작품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달랐죠. 네. 하루키 본인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으세요? 저는 많이 만족 안 할 것 같아요. 왜? 지난 에피소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설로서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은 저는 허점이 굉장히 많은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잘 읽힘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하루키가 냉정하게 자기 작품을 평가해 봤을 때는 범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오히려 저는 21세기 들어서 하루키가 쓴 소설 중에 최고봉은 역시 1Q84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기사단장 죽이기를 보면서 더 강하게 들었어요. 그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뭐 분석, 세간의 평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높였다, 낮췄다, 없앴다, 뭐 매우 높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자면 저는 그냥 썼어. 뭐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저는 하루키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그 1Q84 때문에 받는 거지 기사단장 죽이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1Q84 같은 경우는 그 뭐 미국에 있는 독자나 유럽에 있는 독자가 읽어도 상당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대 정신이라던가 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소설에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뭐 직접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던가 현실의 어떤 지명들이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등장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사단장 죽이기는 정말 아까 박형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예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술이 사회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예술가가 창작하는 과정에서 뭔가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성찰?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하루키를 집대성한 소설인 동시에
사실 이제 어떤 방향을 또 모색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세간에서 이제 뭐 노벨 문학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하루키는 정말 쓰고 싶은 걸 쓴 것 같고 지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다음 작품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너무 궁금해진 작품.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또 여기에는 주목을 안 하시던데 이게 지금 2권이잖아요. 근데 제목이 있어요. 네네네. 일부에는 현현하는 이데아고 2부는 전이하는 메타포잖아요. 네. 근데 약간 스포일러가 되자면 이데아는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고요. 그리고 메타포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역설인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예술은 메타포거든요. 네.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은 사실은 메타포인데 약간 이건 하루키 자신의 예술의 선언인 거죠. 그렇죠. 예술은 그냥 뭔가 본질적인 어떤 것들을 그냥 이렇게 묘사하고 모방하는 메타포 정도가 아니라 이데아에 훨씬 더 근접한 어떤 것이고 나의 예술은 그런 거다. 저는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메타포라는 용어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 의미를 이해하잖아요. 뭔 소린지. 네. 이데아는 뭔지 모르는 뭐 딱히 정의할 수 없는 거고 소설에서도 계속 이데아란 이런 거다라고 이제 하루키가 나름대로 막 정의를 내리면서 설명을 막 하는데 별로 안 와닿더라고요. 철학적인 의미의 이데아라면 어쨌든 이제 뭔가 현상 이면에 있는 어떤 본질, 정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하루키의 자신의 그런 예술가로서의 선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조금 더 과격하게 봤는데 이데아도 죽고 이데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메타포가 나오는데 메타포도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데아와 메타포 사실 이데아는 굉장히 철학적인 가치죠. 그 문학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리고 이제 메타포도 굉장히 그 표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으로 보면 이데아와 메타포는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소멸했다는 점에서 이 하루키가 본인의 문학에 대해서 비판받는 지점들에 대해서 역공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서로 아까 제가 방금 서술을 했듯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치를 놓고서 사실은 이 두 가치가 다 소멸되는. 저는 그렇게 봐서 그래서 더 이 책을 정말 작정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구나라고 봤던 부분이었어요. 지금 박평이 말씀하신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이게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긴 한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할 때마다 스포일러가 제일 아니 근데 어차피 안 읽으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뭐가 죽고 뭐 어떻게 된다고 스토리가 뭐야 이러니까 스토리를 아니 도대체 이데아가 어떻게 죽어? 네, 이데아가 죽습니다. 메타포도 읽어보신 분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만. 그렇지. 지금. 막 그러면서 아마 그래 그런 장면이 있었지. 막 이런. 자,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조금 더 이렇게 플롯이라 그럴까요? 설정을 좀 설명을 좀 줄거리라 그럴까요? 조금만 줄거리를 소개를 해줄까요? 네. 그러면 제가 초상화를 그려서 먹고 사는 잘 안 풀리는 화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같이 못 살겠다고 이제 헤어지자고 합니다. 초상화를 그려서 근근히 먹고 사는 어떤 화가의 아내가 갑자기 다른 남자랑 잤어 하면서 헤어지자고 그러죠. 그래서 바로 그 집을 나와서 본인의 굉장히 낡은 승용차를 도요타 승용차죠 그건? 네, 도요타 승용차를 타고 홋카이도까지, 그러니까 도쿄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쭉 올라가는 여행을 한 다음에 그 차가 고장이 나면서 집에 와요. 집에 동경에 다시 와요. 동경에 다시 와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화가의 아들인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내가 지낼 곳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유명한 화가가 마침 치매 때문에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평생 창작을 했던 집이 비어 있으니 그 집에 가서 그러면 그 집 관리도 하면서 살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살게요 하면서 그 집에서 9개월 동안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 기사단장 죽이기입니다.
9개월 동안이군요. 네, 9개월 동안. 그런 의식은 안 하고 읽었는데. 네. 그리고 제가 또 그 지명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도쿄랑 인천 정도의 거리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멀어요. 그거보다 멀어요. 네. 저는 그 책에 나오는 그 오다와라랑 그 이즈반도랑 거길 다 가봤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멀고요. 그냥 지형이나 이 땅 이게 달라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한 동해안쯤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꽤 멀어요. 아, 그렇구나. 동해안 정도. 저는 강화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강화도보다는 훨씬 좀 먼 곳에.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도쿄 근처에서 하코네 아시잖아요. 하코네 많이 가셨잖아요. 네. 하코네 근처가 오다와라고 하코네에서 조금 더 튀어나온 그 반도가 나와 있는데 그게 네. 이즈반도고 하여튼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도쿄만 해서 바다 쪽으로 훨씬 더 나간 태평양 그렇죠. 도쿄에서는 쪽으로 한 2시간 정도 네, 훨씬 더 나간 곳에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휴양 도시 혹은 작은 도시에 이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오래된 유명 화가의 작업실 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뭐라 그럴까요? 천장에서 뭘 하나 발견을 하는 게 있고, 네. 그 그림을 발견한다 네. 정도까지는 네. 그림을 하나 발견하고 그 그림의 제목이 기사단장 죽이기예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말해도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맨시키라고 하는 이상한 남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그쵸, 참 그 맨시키라는 남자가 참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죠. 네. 그리고 그 본지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처음에 이 책 나왔을 때 맨시키가 거의 주인공을 압도한다는 평가도 많았대요. 사실은 압도해요. 네. 맨시키가 전형적인 지금 용두사미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네. 조금 더 뭔가 보여줄 것 같았는데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는. 네, 맞습니다. 이 맨시키에 대해서는 그 위대한 개츠비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연상이 되죠. 굉장히 연상이 되죠. 개츠비와 지금 굉장히 들으니까 연상이 되네요. 네. 저는 그 연상은 못 하고 읽었는데. 네, 굉장히 위대한 개츠비가 연상이 되는 캐릭터인데, 근데 방금 JYP가 얘기한 것처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영국차 4대를 가지고 있죠. 개츠비도? 아니요, 이 맨시키가.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는 그렇게 차가 없는데. 거대한 저택에 살면서 기묘한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거에서 좀 비슷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압도적인 캐릭터에 비해서는 약간 용두삼이. 그렇죠. 뒤로 갈수록 조금 역할이 약간 왜 이렇게 초반에 압도적으로 묘사를 해놨었단 말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것도 이제 뒤로 가면서 맨시키의 캐릭터가 좀 많이 좀 흔들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인공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캐릭터가 많이 대립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치이지도 않을까. 저는 거의 지금 이 하루키 소설들은 모든 게 다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수에 걸려버렸어요. 이미 여러 번 마수에 걸려가지고요. 사실은 근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거에도 뭔가 있을지도 몰라.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중독이야 이것도. 제가 지난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밥을 막 던져놓고 제대로 회수를 못한 느낌이다라고 든다 그랬는데 그 맨시키라는 캐릭터도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조그만 꼬마 아이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조금 될 것처럼 뭐 사이비 종교도 좀 나오고 이렇게 뭔가 캐릭터를 좀 만드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없어지고 사실은 제대로 등장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소설에 굉장히 극적인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캐릭터이고 또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떡밥만 던져놓고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루키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거 이외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냥 꼭 필요한 만큼만 그냥 갖다 놓고 나머지는 빼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아예 그냥 한 권으로 줄여서 좀 압축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소설로 형상화해서 전달했거나 아니면 진짜 그 1984의 그 3권짜리처럼 스케일 크게 좀 소설을 구성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실제로 2권이 나온 다음에 3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동안 계속 하루키 소설을 읽었던 사람들은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특별히 더 깊은 설명이 없는 캐릭터들을 봤을 때도 이 캐릭터 어디서 봤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입소문 나기 힘든 소설이 될 수도 있죠. 네. 저는 이 소설은 몰입감 있게 재밌게 읽지만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하거나 막 입소문을 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소설 같아요. 원서에는 표지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 한국어판 표지는 이렇게 수채화 비슷한 수묵화처럼 뭐 그림을 찍찍 그려놨는데 저는 다 읽고 난 다음에 뒤늦게 발견했는데요. 똑같아 보이지만 그림이 다르더만요. 달라요. 1번, 2번이. 네. 알고 있었어요? 네. 다 본 다음에 우연히 그림이 다르네? 같은 그림인 줄 알았더니 하나는 약간 남자연하는 캐릭터가 있고 이제 이거는 약간 여성 같은 캐릭터가 있죠. 네. 1권의 남자와 2권의 여자가 누군지는 이제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고 얼마나 팔릴 것 같습니까? 한국에서 1Q84보다 더 팔린다? 덜 팔린다? 저는 덜 팔릴 것 같아요. 저도 1Q84보다는 덜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입소문을 낼 만한 그런 소설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 그때 1Q84 때는 지인들한테도 재밌어. 세 권인데 금방 읽혀. 한번 도전해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기사단장 죽이기는 제가 그렇게 지인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권하지 않아도 읽으실 테고 그리고 또 굳이 하루키를 좋아하지 않아도 워낙에 화제가 되는 소설이니까 소설 팬들이야 뭐 한 번씩 짓겠지만은 소설을 별로 안 읽으셨던 분들 하루키 팬이 아니었던 분들이 그렇게 좋다며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그런 소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루키를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하는 뭐 20대나 30대한테 요거 한번 읽어봐라고 선뜻 추천하기는 조금 꺼려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1Q84는 차라리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더라도 한번 읽어볼 만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1Q84가 오히려 하루키의 전 작품 여정에서 저는 굉장히 예외적인 작품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전작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분들도 1Q84만 딱 읽었을 때도 굉장히 압도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여러 가지로 재미도 느끼면서 독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기사단장 죽이기를 놓고서 지금 2회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미흡한가요? 약간 기사단장 죽이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평을 하지는 않았던 느낌인데 재밌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1Q84 얘기를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자꾸 이제 그 하루키의 생애사라던가 하루키의 전작들이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기사단장 죽이기 이외에 하루키의 작품 혹은 하루키에 얽힌 개인적인 추억 혹은 뭐 하루키 현상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